서북한 지역 고인돌의 형식과 편년을 제고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단국대학교의 오대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우선 오늘 왜 고인돌인가, 왜 고인돌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인돌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무덤인가, 재단인가, 혹은 어떤 집단들의 기념물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학계에서도 이러하게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이유로는 고인돌의 형식에 다양한 형식들이 여러 개 복합되어 있는 그 등의 원인에 있을 겁니다. 사진에 보면 일제시대 때 1인 학자들이 발굴하고 또 그려놓은 북한의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이죠. 오동리 유적인데요. 북한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보실 수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고인돌이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주로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의 이름을 따서 형식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탁자형이라고 하는 고인돌을 북한에서는 오덕형 고인돌이라고 해서 바로 이 유적에서 발굴이 돼서 대표적인 형식으로 명명이 됐죠. 이 유적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크고 높은 산들, 구름들이 연결이 되는데, 산지야 평야 일대에 수백 개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동리 유적이나 이런 군집상을 보면 덮개돌 크기가 사실 8m 이상인 초대형으로 보는 대형 고인돌도 있고, 재단이 거기에 돌로 적석으로 만든 재단이 같이 복합되어 있다든가, 혹은 수십여 개씩 중소형 고인돌이 평지 혹은 산 구릉 등의 군집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 아마도 그런 구릉이나 이와 같은 구릉이나 적병 평지에 한두 개씩 있는 큰 대형 고인돌들을 우리가 흔히 재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 고인돌의 기능이나 성격을 이야기하면 분명 그 안에서 인골이 나오기 때문에 무덤인 것은 확실한데, 모든 고인돌이 한반도에 4만여 개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고인돌이 다 무덤이었을 것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런 고인돌을 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서로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건, 고인돌이 주로 청동기 시대에 쓰여진 무덤이나 재단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고인돌이 분포한 시공간성인 성격이 흔히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고조선과 여러 가지로 복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위 적어도 고인돌이 고조선 시대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인가, 이 집단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고인돌은 고조선의 지배자의 무덤이다, 아니다. 고인돌을 쓴 사람들은 고조선의 국가 형성기에 이르기 직전에 있었던 군장사회, 혹은 군장사회도 이르지 못한 부족 집단, 부족사회 단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고조선이 국가 형성에 이르는 기반사회를 이루던 집단이다, 성격이다, 혹은 아니다. 고인돌이야말로 고조선을 이룬 집단의 중심 세력이다. 어떠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죠. 주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미송령 토기라든가 고인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 물질 문화를 이야기해 왔다면, 최근 10년간 발생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그동안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소위 요소지역이라고 하는 비파형 동검이 중심으로, 또 단유경 등등이 복합된 양상이 나타나는 12대 형제 유형 중심으로 초기 고조선을 이해하고, 그것이 요동지역으로 정가자 유형으로 전이되고, 서북한 지역의 신성동 유적 등과 같이 북한묘 등에서 비파형 동검과 단유경을 조합한 상태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복합성을 고조선의 어떠한 중심지 이동이나 물질문화의 변동 사항으로 좀 파악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고인돌을 고조선 당시의 어떤 기념물적인 건축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지만, 만약 고인돌을 고조선 당시의 건축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각 형식별 고인돌의 분포상, 그리고 단계적인 변천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고조선의 시공간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해와 접근 속에서 기존의 이러한 고인돌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의 이제 다양한 형식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고인돌은 우리 이제 중국 동북 지역의 요동과 길림, 그리고 한반도 전 지역,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 있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시기별로 주로 유행한 형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동과 서북한 중에서는 주로 탁자형이나 개석형이 유행했다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석형과 기반형이 우세했죠. 요동과 서북한 지역, 흔히 우리가 이제 고조선의 공간적 범위 중, 공간 영역 중 대상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초창기에는 탁자형이 우세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이제 중후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또 이제 개석형과 공존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 남부 지역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죠. 그런데 이처럼 광역적인 분포상을 보이는 많은 고인돌을 단일한 형식의, 우리가 흔히 이제 탁자형이니 기반형이니 개석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일한 몇 가지를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학들도 지적을 해왔죠. 흔히 이제 탁자형 고인돌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북한에서는 오덕형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석붕, 우리 탁자형이라고 부르죠. 개석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향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고인돌 형식 분류 개념과 좀 다른데요. 기존에 우리는 북한에서 친촌형이라고 해왔던 것들, 묵방형이라고 해왔던 것들, 북한에서는 개석계묘라고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개석형 고인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친촌형이나 이제 묵방형 같은 고인돌, 우리가 흔히 개석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에 무덤방이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차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상 이 친촌형 고인돌은 지하에 무덤방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구름이나 평지의 지표 위에다가 평지를 간단하게 고르고 그 위에 적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석을 공간 안에 석가를 마련해서 둔 형식이기 때문에 엄연한 지하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찍이 기존의 연구자들이 고인돌 형식 분류를 해오던 경향을 보면, 크게 고인돌의 외형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그리고 묘실이 지하에 있냐 지상에 있냐, 이처럼 묘실의 위치를 가지고 고인돌의 형식 분류하는 게 큰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일찍이 청명제 초반에 도리, 유조 등등 일긴 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탁자형이니 기반형이니 우리가 얘기하는 바둑판식, 이런 고인돌들을 1식과 2식이라고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기반식, 바둑판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주로 북방에서 많이 발생된다 해서 탁자형을 북방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화, 유형화시켜 왔습니다. 이후 변형과 전용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변용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 학계의 연구 경향이 초창기에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초창기 우리 학계에서는 손친태 선생이나 한우수 선생 등이 일본 학계의 그런 영향에 반해서 고인돌을 연구해 왔다면, 해방 이후 임병태 선생님부터 기존에는 남방식이나 이제 지석이 있는 것만을 지석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보통 지상에 상서 큰 덮개돌을 노출하고 그 밑에 종종의 매장시설을 한 분면을 통칭해서 우리가 고인돌이나 지석묘로 볼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형식들을, 중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대석계묘나 개석묘 같은 유형들을 고인돌에 포함시켜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지공재 선생님, 또 김원용 선생님들이 이제 개설서 등이나 연구소에서 다양하게 고인돌 형식을 이제 분류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탁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북방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북방식이나 이제 남방식, 이런 지역적인 유형화에서 형식을 이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오게 되면서 고인돌 형식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무식 선생님이 그래서 탁자식이나 개석식, 기반식 등의 분류를 하기 시작하고, 이영모 선생님도 역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우리 학계에서는 고인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 시작하죠.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까지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이제 석광준 선생이 이제 분류를 한 친촌형이나 오덕형, 묵방형 등등의 분류가 최근까지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고인돌을 연구하는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친촌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즉 이렇게 이름 명칭을 한 것은 그 유적이, 그 고인돌이 발굴된 대표적인 유적명을 따서 이름을 붙였고요. 친촌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적성 묘역 내에, 하나의 단일 적성 묘역 내에 여러 개의 고인돌이 집합형 무덤을 친촌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덕형과 묵방형은 단독형이에요. 여러 개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있는데 묘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묘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오덕형은 앞서 보신 것처럼 큰 판석을 세워 지상에다가 묘실을 둔 형태이고, 묵방형은 지하에, 대부분 지하에 할석을 쌓아서 만든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2008년에 이제 서욱태 선생이 이제 대체적으로 석광 선생과 유사하지만 기존의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해서 룡악산형, 우리의 기반형이라고 하는 것, 혹은 묘실 형태가 토강형인 것을 첨가해서 5가지 형태로 다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촌형, 기존에 불려오던 침촌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데요. 기존에 석광준이 분류했던 이런 큰 대형 묘역 안에 여러 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형태라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즉 모든 고인돌은 다 개별 묘실이나 그 석관을 보호하기 적석시설, 석축보강시설이 있는데 서로 연접해 있던 개별적인 고인돌들의 그런 적석묘역 시설이 석축보강시설이 무너져서 하나로 합치된 게 마치 집단형 모형처럼 보인 것이다. 그래서 침촌형을 다시 구분합니다. 묘실을 판석을 세워 만든 형태로, 그리고 지하에 무덤을 만드는 형태로 다시 구분을 하고요. 오덕형은 대형 판석재로 지상에 둔 것, 묵방형은 하이석재로 묘실을 둔 지하식 무덤으로 다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구분했을 때 중국학계의 고인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이 도면들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할게요. 중국학계에서는 크게 석붕과 대석계묘로 구분하는데, 석붕은 우리의 탁자형, 대석계묘는 기반형이나 개석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화학빈 선생이 새로 이제 개념을 고인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타나는 지금 중국의 최근 경향도 역시 묘실의 위치가 지하이냐 지상을 통해서 고인돌의 형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번부터 우리 북한, 남한, 그리고 주변 학계에서, 중국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고인돌의 형식을 묘실이 지하에 있냐 지상에 있냐의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아서 고인돌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발굴된 대부분의 고인돌을 보면 우리가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탁자형이라고 하는 것, 지상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하 깊숙이 내장 묘실이 있고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전형적인 탁자형의 이제 묘실을 두고 그 주변에 적석의 형태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혹은 사면에 있을 경우 땅이 이게 파여져 나가면 후대에 발견됐을 땐 이것이 초창기에는 지표상의 큰 덮개들과 적석묘만 간간히 드러나 있던 것들인데 후대에 이제 유실되면서 전형적인 지상의 무덤을 형태로 오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상황에 이것이 지상에 있다고 해서 이게 원래부터 무덤을 지상에 둘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석붕산이라든가 대형 모인돌들 보면 본래부터 큰 구름지상에 지표 위에 지상 위에 묘실을 둔 것들은 분명히 있죠. 역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존재성을 우리가 실제 건축 당시에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힘들기 때문에 묘실이 지하냐 지상이냐인 걸 가지고 고인돌의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편의성에 불과하죠. 고인돌의 발전 관계나 시기성, 단계적 변화상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이제 지건길 선생님 등이 이제 분류를 해오셨던 묘실의 구조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결론 말씀 짧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북한과 서북한 지역과 중국 요동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은 현재 묘실 구조 형태로 해서 판석, 할석, 그리고 판석과 할석을 같이 혼합한 혼축, 이 토강형 4가지로 모두 통합이 됩니다. 여러 선학들이 이미 지적한 것 같이 지나치게 기존의 그 고인돌을 연구하는 각국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세분화된 형식 분류를 해왔기 때문에 통합적인, 공통적인 협동 연구가 불가능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 있는 고인돌을 단 3가지로 압축했더니 각 지역별 상황과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유사성이 많은 요동과 서북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유사한 특성의 고인돌을 유형화해 보았더니 이처럼 묘실을 4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현재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인돌들이 이 4가지 묘실 형태로 구분할 경우 지역성, 분포 관계, 그리고 시간성, 발전 관계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되고 출토 유물상에서도 다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논문을 쓸 때에는 이렇게 크게 이제 판석형이니 하는 이제 묘실 형태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고인돌을 연구하던 다양한 이제 형식 분류 방안이나 개념과 상치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개념상의 이제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구를 할 때, 논문 발표할 때, 이런 강연할 때에는 기존에 제가 판석형으로 분류하던 것들을 탁자형으로 명칭만 개념을 이렇게 변경을 했죠. 그리고 토관형이나 할석형,
혼축형은 모두 개석형으로 통합을 해서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석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석 1식부터 40까지 구분돼서 시기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이야기하는 탁자형 고인돌 중에는 이런 거 같이 판석, 다판석, 복판식이라고 부르는 매장 주체부가 지하에 있고 여러 개의 판석을 세워서 마치 석간배와 같은 형태로 만든 것도 탁자형으로 판석을 만든 세운 형태는 모두 다 판석을 가지고 지상에 있던 지하에 있던 만든 형태를 모두 다 탁자형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개석형이라고 불리던 것들, 북한 지역에서도 표대 위주에서 비슷한 신촌리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과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논문을 꼼꼼히 안 본다든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탁자형을 이렇게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새롭게 쓰는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아예 처음으로 학술적 개념으로 들어가서 아예 판석형을 복판식과 단판식으로 나누고 단판식의 개념을 흔히 이야기하던 탁자형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오늘 할 때에는 기존에 하던 발령을 해서 이렇게 판석을 세운 모든 형태의 고인돌은 다 탁자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석형 고인돌 같은 경우는 병리와 유둔에 있는 형태인데요. 이런 토강을 한 형태, 토강을 한 형태 옆에 또 부관을 해서 또 판석을 세워서 부관을 해서 융을 부장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기본적으로 매장 주체부를 토강형으로 했기 때문에 토강식이라고, 개석 1식이라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강 형태,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제 동산 유적 같은 경우에서도 팔석을 쌓아서 만든 형태, 모두 개석 형태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이제 검산 유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런 묘실 전면에 팔석을 쌓은 형태, 그리고 강남이 유적처럼 저는 아예 그냥 토강만 있는 형태, 아무런 시설 없이 토강만 있는 형태, 제 늦은 형태로 보는데 이런 형태도 개석 4시계로 해서 개석형, 어쨌든 토강 그리고 할석을 쌓기 하든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된 모든 것들을 우선 개념상 개석형이라고 포괄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제가 이야기하는 탁자형과 개석형의 구분은 묘시의 축조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구분을 한 건데요. 판석을 세워 묘시를 조성한 모든 유형은 탁자형으로, 지하에 있건 지상에 있건 모두 탁자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형식은 개석형이 세부형식 구분하고요. 이후 보여드릴 것 도면처럼 이러한 형태들이 출토 유물뿐만 아니라 각 형태들이 분포상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별 고인돌들의 변천상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그 확산되는 메커니즘에는 아마도 유독 남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도장농교의 흔적이 쌍타자 3기절 대취자 지역에서 나타났죠. 대략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편현되는 그러한 지역 일대의 도장농경의 확산과 함께 출현하는 이런 거석기념물의 축조라는 개념 하에서 고인돌들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들을 고인돌의 주요한 형식 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양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창기 앞서 서두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이 국가 형성하기 이전, 즉 선고조선 단계 혹은 고조선의 토착 문화가 형성되는 배경의 물질 문화적 혹은 그 집단들의 형성과 발전 과정으로까지 확장돼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고조선 연구를 하면서 특히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재, 적성묘라든가 석간묘라든가 동굴묘라든가 하는 주변 지역의 동식성과 묘재들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요동 남부 지역, 즉 요동 반도권 일대의 고인돌의 형식별 분포상을 보면 요동 반도권에서는 다 탁자형 고인돌, 즉 제가 말씀드린 판석 형태의 고인돌만 나타납니다. 흔히 예외적으로 이 대항하 유적 상류의 동산 유적이라고 하는 곳, 앞서 잠깐 보여드린 병유와 개석개묘 유적이라 하는 곳에서 간헐적으로 개석 형태, 즉 토강 형태 혹은 묘실 2면과 3면 등등의 할석을 쌓은 형태의 개석형이 나타나는데요. 즉 아주 드물죠. 그래서 유동 반도권, 즉 초창기 고인돌의 중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일대에서는 판석을 세운 형태의 고인돌, 즉 탁자형 고인돌이 주요 형식으로서 오랫동안 존속해왔다는 거죠. 반대 남부 대릉 지역 일대에는 주로 기원전 20세기 이전부터 기원전 25세기 더 상회할 걸로 보기도 하는데요. 적성묘, 흔히 적석촌 유적이 있죠. 쌍타자 1기 호구촌 소수산 문화단계 신석기 시대의 말기에 그런 적성묘 유적들이 있는데 이 유적들이 주로 이 대련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요 초대형 고인돌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주 소관둔 유적을 기점으로 해서 단 한 기가 있죠. 이 위로는 적성묘가 나타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고인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고인돌 문화권, 적성면 문화권이 경계가 초대형 고인돌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특정 시기, 즉 이후 기원전 15세를 기점한 시점이 되면 요 병리와 유역 일대에서 아마도 이 쌍타자 문화, 기존에 있던 적성면 문화와 매우 문화적 유사성, 친연성이 강한 집단들의 현상으로서 고인돌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고인돌이 처음 나타날 때는 단순히 어떤 고인돌의 특성이 아니라 이 이후에 보여드릴 요동 북부 지역인데요. 이게 태자입니다. 태자 유역 경계로 우리가 흔히 북부와 남부 지역을 나누는데 태자 이제 상류 지역에 있었던 흔히 소위 마성자 문화 있죠. 기원전 대략 18세기부터 이제 있었던 동굴에다가 무덤을 쓰는 문화. 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판석 계열의 무덤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무덤에 나타나는 부장품 양상과 이런 초창기 고인돌에서 나타나는 부장품 양상이나 무덤 구조가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앞서 말씀드린 유일하게 개석형 고인돌이 있었다고 한 동산 서산 유적에서는 이 마성자 문화의 동물 문화의 무덤 형식, 출토 유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성자 문화 분포 권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위 쌍타자 문화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초창기 발생됐던 그 탁자형계 고인돌 요소가 전혀 없고 주로 개석형, 즉 앞서 말씀드린 마성자 문화와 많은 연관성이 돋보이는 개석형 고인돌이 주로 분포하고요. 탁자형 고인돌은 좀 더 늦은 시기에 그 이북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요동 북부 지역 고인돌의 분포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마성자 문화의 주로 분포권이라고 했던 주로 초기 석감령 문화가 연관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탁자형 계열의 판석형 계열의 고인돌은 거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개석형, 할석형이나 토강형 형태의 고인돌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이북 지역으로 점차 올라가면서 좀 시기성이 떨어지는 아마 기원전 7세기 이후 무렵에 나타나는 탁자형 고인돌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기존에 우리가 논의하던 탁자형이나 개석형의 그냥 개념에서 고인돌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식 간 구분이, 지역 간 구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묘실 구조에 따라서 판석형이나 할석형이나 토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포지대를 재배치해보면 이와 같이 문화 권역, 그리고 지역 특성, 그리고 시기성을 달리하며 심지어 그 문화적인 내용까지도 서로 공통된 양태로서 고인돌의 형식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후 요동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석감묘가 나타나는데 이 석감묘 역시도 크게 네 가지, 판석형이냐, 할석형이냐, 혼축형이냐 하는 부분 등으로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고인돌의 형식이 구분이 되고 역시 분포 양상 역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고인돌과 석가묘를 상당히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있는 혹은 동일 집단의 묘제 등으로 파악해 왔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좀 더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지도를 다시 한번 크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놓고 하나로 통해서 고인돌 지도를 놓고 보면요. 크게 요동 반도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판석계열의 탁자형 고인돌, 그리고 태자 유역에서는 즉 마성자 문화 분포 권역이자 이후 석감묘가 주로 분포한 지역에서는 개석형의 고인돌이 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요동 반도권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이 개석형 고인돌이 유일하게 있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대표적인 유적은 바로 이 마성자 문화의 분포권과 접경하면서 마성자 문화의 유물, 그리고 동굴묘 안에서 나타나는 석감묘와 유사한 형태의 묘실 구조를 가진다면서 즉 개석형과 탁자형은 문화 기원 혹은 연관성 그리고 문화 내용상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탁자형 고인돌은 적어도 16세기에서 15세기 무렵 요동 반도 남부 지역에 있던 쌍타자 문화와 북부 지역에 있던 마성자 문화인들이, 집단들이 이런 서로 간의 좀 교류나 문화 호른 접견이라고도 하고 고각적으로 상호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적 중간지대인 병류화나 다양한 지역에서 먼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나타났겠죠. 갑자기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묘제에서 탈피된, 즉 묘제에는 저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적 세계관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묘제에서 이탈된 조금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고인돌이라고 하는 더 큰 덮개도로 상징하는 이런 묘제가 나타났을 때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죠. 그 부분은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나타나는 혈연적인 결합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집단 간의 융합으로 인해서 고인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저는 이 지역에 처음 나타나는 이제 농경 혹은 도장 농경의 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 기원전 대략 한 12세기 무렵이 되면 기존에 있던 이런 판석 형태의 고인돌에서 좀 벗어난 형태로 다양한 유역, 즉 고인돌 문화권, 이미 형성이 된 문화권과 마성자 문화에 형성되는 복합지대인 이곳에서, 즉 기원전 대략 12세기가 되면 마성자 문화인들이 동굴을 쓰는 전통에서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즉 동굴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분홍지에 석간묘라고 하는 형태의 묘지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마성자 문화인들이 동굴묘에서 탈피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태자, 이제 상류, 이제 봉계 유역, 이제 묘양일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다가 주변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이 또 다시 한번 재차 2차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요동 반도권에 있던 고인돌 문화인과 접촉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서 무덤의 주체가 되는 묘실 형태는 자신들의 전통 기반인 동굴묘적, 석간묘적 전통을 고수하며 그 안에 부장된 유문들도 마성묘적 전통을 유지하지만 덮개돌이라고 하는 고인돌의 상징성을 가지는 외부에 드러나는 덮개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용하게 됩니다. 즉 덮개돌의 기능적인 측면을 수용하게 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개석형 고인돌이 처음 나타난 거죠. 즉 지금까지 나타난 제가 말씀드린 개석형 고인돌 중에서는 동산 유적이 가장 연대가 빨라요. 그리고 대략 기원전 10에서 8세기 무렵, 즉 9세기 보편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봉계 대편지 유적에 이르러서 다시 역시나 이 지역이 마성자 문화의 그런 분포권이죠. 석간묘 문화도 있는 그 지역에 가면 또 개석형 고인돌이 나타나고요. 후대에 요북 지역에 가면 건제촌, 개원 건제촌 유적이라는 데서도 또 이러한 이제 개석계물들, 흔히 이제 개석형 고인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북 지역에서는 이제 기원전 10세기, 9세기 단계의 요원 지역의 일대에서도 좀 다른 형태로 개석형 고인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도 초창기의 고인돌, 즉 덮개돌 상징성을 가지는 이제 고인돌은 아마 이 요동 지역 반도권에서 처음 나타나면서 마성자 문화와의 그런 접촉 혹은 그런 접변 혹은 혈연적인 이런 결합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역에서 처음 개석형 고인돌이 나타나고 이후에 봉계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성자 문화의 중심 분포권이죠. 또 마성자 문화와 많은 연관을 가지고 나타나는 동묘 유역이나 이후에 길림의 서단산 지역에도 개석형 고인돌들이 나타나는 좀 이동하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북한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북한 지역 역시도 북한 지역은 먼저 탁자형 고인돌만 먼저 놓고 보면 탁자형 고인돌들이 나타나는 분포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석형 고인돌이 주로 나타나는 분포 지도입니다. 이 두 지도를 같이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탁자형과 개석형 고인돌을 분류하게 되면 탁자형 고인돌은 주로 대동강 하구, 그리고 재령강과 황주천 유역일 때 이 지역에 상당히 밀집된 현상을 볼 수 있죠. 대형 탁자형 고인돌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개석형 고인돌을 오히려 이 대동강 서한 그리고 청천강 이남에 서해안 지역에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한 양상을 보입니다. 즉 탁자형과 개석형 고인돌이 주로 분포한 지역에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고요. 북한 지역에서는 이런 개석형 고인돌의 가장 빠른 연대가 기원전 7세기 무렵에 이르러서 우리가 흔히 미송리 문화 단계에서 지난 후기 단계인 묵방리 유형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개석형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요동과 서북한 지역 고인돌의 분포를 형식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단계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형식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요동 앞서 말씀드린 좀 시간성이 이른 요동 남부 지역에 가장 이른 시간성을 보이는 유적으로 왕둔 유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왕둔 유적은 기존에 석간묘다, 고인돌이다,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요동 반도권 일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왕둔 유적을 제외하고 발굴된 유적을 통해 석간묘가 보고된 유적은 단 한 사례도 없어요. 여기가 개주, 여기가 왕둔 유적인데 이 요동 반도권에서는 청동시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간묘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석간묘는 이 태자 유역을 경계로 있고 그 이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동안 우리가 요동 반도권에도 그런 석간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오해였습니다. 개주 지역 일대에서 파괴된 석간묘가 있었다라고 판석묘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되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파괴된 고인돌의 잔이었다는 게 대부분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왕둔 유적은 석간묘일 수가 없죠.
석가묘가 단 한 사례가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뭔가 고인돌일 수밖에 없는데, 고인돌인가 석가묘인가를 논의했던 이유가 덮개돌이 너무 소략해요. 이 1호 같은 경우에 덮개돌이 거의 이게 묘실만 간단히 덮을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석가묘라고 그러는데 덮개돌이 없이 이렇게 전형적인 석가묘 형태로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할 때 큰 덮개돌이 없어졌다, 파괴가 되었다, 이동되었다, 이 왕돈유적에는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발굴된 것만 4개고요. 라고 전제를 할 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화동강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은 앞서 말씀드린 왕돈 유적에서 6km밖에 안 떨어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은 능선 내에 있는 새로운 구동지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은 앞서 말씀드린 왕돈 유적의 석가묘와 거의 같아요, 묘실 구조가. 그런데 이 핵도구 고인돌은 덮개돌 두께가 50cm 이상이고, 전형적인 크기도 거의 이제 1m, 거의 2m 가까이 되는 전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의 개석형 고인돌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형태의 고인돌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발굴이 돼서 보고가 됐는데, 이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이요,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토기가 이렇게 외방부연 토기가 있고 이제 이중부연 토기가 있는데요. 토기에 똑같은 부장품이 전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탁자형 고인돌, 좀 소규모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화동강 고인돌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이중부연 토기가 더 크고 여기는 좀 외반된 호가 작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왕돈 유적, 우리가 이제 석가묘냐 고인돌이냐만 분분했던 이 유적에서 똑같은 조합의 부장품이 관계가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서 좀 차이는 이런 특징적인 철릉문 장경호라고 부르는 게 같이 공반이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같은 부장유물, 같은 묘장 형태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왕돈 유적동 석가묘가 이 지역에서 없다면 고인돌이고 파괴된 고인돌의 잔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들이 맞을 텐데, 이 고인돌의 연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왕돈 유적에 나타나는 이 철릉문 장경호는 소위 우리가 요동반도 남부지역에서 쌍타자 2기 문화, 쌍타자 1기가 18세기에 끝나고, 기원전 18세기에 끝나고 대략 기원전 17세기 무렵에서 15세기 무렵까지 요동반도 남부지역에 있었던 토착 문화를 보고 있는데요. 그 문화의 전형적인, 즉 앞서 말씀드렸던 고인돌이 주로 나타나는 병류와 하류 지역 일대의 전형적인 토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릉문 장경호는 사실 중국 산동반도의 악성 문화 단계, 자모구라고 하는데, 토기가 있고 토기 위에 뚜껑을 덮을 때 부합을 잘하기 위한 그런 자모구에서 장수적 효과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상징성 있는 표지적 유물이 되죠. 이 유물들이, 공반된 유물들이 다 이 밑에 있는 이중부연 토기, 그리고 이러한 외반부연 호들입니다. 이러한 토기들이 핵도구 고인돌이나 화동강 고인돌, 그리고 왕돈 유적에서 공반되기 때문에 이 유적들은 적어도 기원전 16세기에는 바로 쌍타자 2기 문화 후반기에는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죠. 그 최대한 연대를 찾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이 2번 토기입니다. 이 2번 토기는 아직까지 요동반도 일대에서 단 한 정도 출대된 적이 없는 특징의 기형의 토기예요. 근데 이런 기형의 토기가 대략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16세기에서 14세기 무렵에 앞서 말씀드린 마성자 문화의 동굴묘 유적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이후에 우리 압록강 상류에 있는 신암리 공기리 유형 토기라고 하는 이 수이호 형태에 나타내는 그런 토기들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기형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지만, 이 토기가 사실은 또 요하 하류 지역에 있는 고대산 문화에 있는 기형이 가지고 수이호라고 하는 손잡이 달린 형태, 그런 형태, 손잡이 형태가 마성자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교류관계상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한 분들이 계시는데, 토기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처럼 고리, 손잡이나 이런 형태의 호형토기가 적어도 요동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쌍타자 1기부터 쌍타자 3기까지 단 한 정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즉 없는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의 토기가 이와 같은 고인들에서 공반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죠. 나중에 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발굴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마성자 문화의 교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적어도 기원전 16세기가 되면 마성자 문화의 동굴묘 안에서, 동굴묘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석가묘랑 똑같이 얇은 판석을 여러 개를 세워서 만든 석가묘적 형태의 무덤이 동굴묘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즉, 이 지역은, 이 병류와 유역 일대에는 쌍타자 문화의 외부 권역이기도 하지만 주로 쌍타자 문화, 소위 쌍타자 문화의 문화 권역 안에 들어갑니다.
이 문화 권역 안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형태의 무덤은 마성자 문화의 동굴묘 안에 있던 석가묘조 형태와 매우 유사하고요. 그 안에 있었던 부정품도 요소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덤을 쓴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토기 형태, 그들의 문화 바탕은 쌍타자 이기 문화에 가장 닮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타난 초창기의 초기 형태의 이러한 판석형, 즉 탁자형 고인돌은 쌍타자 문화와 마성자 문화 계열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호작용, 접변 혹은 혈연적, 그것이 토기라는 무덤이라는 측면에서 종교 신앙적인 요소, 토기라는 점에서 혈연적인 요소가 식생활적인 요소가 복합된 결국에는 두 집단의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 어디까지 추론이죠. 저랑 또 추론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는 묘제가 그들이 기존에 쓰던 묘제와 전혀 다른 형태이면서 덮개돌이라고 하는 지산에 나타난 커다란 덮개돌이라고 하는 형태의 불필요한 노동력이 부과되는 새로운 것을 채용했다는 점은 굳이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도 오해를 많이 받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까지만 각자 추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동반도 요동반도권에서는 화가우 유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유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적을 가려고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오시는데 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진 찍은 위치가 하나의 우리 같은 개념의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것만 찾으면 이 유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편의점을 못 찾아서 유적을 못 찾거든요. 이 유적이 기존의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연구자들이 요동반도에서 고인돌의 시원 혹은 가장 전형적인 단계성을 가진 유적으로 좀 주목하기 때문이죠.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인데 이거 원래 제가 칼라 사진을 넣었는데 흑백이네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화가부 1호 고인돌이 발굴하고 이제 복원된 형태예요. 덮개돌이 무너져 있고 전형적인 받침돌이 남아있죠. 근데 이게 사실 칼라 사진으로 보면 여기에 상당 부분 적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파괴된 고인돌인데요. 파괴된 고인돌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적성 무진 외에 고인돌의 그런 묘실로 사용된 판석들이 흩어진 상태로 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산재 있습니다. 제가 번호만 찍은 것도 20개고 실제 발굴된 거는 한 4개에서 5개죠. 이 주변에 가면 그런 데서 이런 적성무지에 확인된 고인돌이 아주 많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도면으로 보였던 이런 토기들도 워낙 약보고만 되고 상세한 설명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묘실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면 이 지역에 적석이 상당 부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요동반도권에서 나타나는 이 고인돌 역시 초창기에는 요동반도에 있던 적석묘 문화, 적석을 하는 그런 전통기가 상당히 밀접한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 유명한 비파현 동굴이 나타난 쌍방 고인돌이죠. 이 쌍방 고인돌 역시 사실은 지하에 복판식의 판석형의 고인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탁장이라고 재분류를 합니다. 주변이 다 개석형으로 해왔죠. 그 옆에 있는 쌍방 2호 고인돌은 전형적인 받침돌이 아주 큰 덮개돌 안 남아있는데 그런 고인돌이에요. 이 고인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강상적석총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상적석총에서 나온 똑같은 그물문개 토기가 나옵니다. 이 그물문개 토기는 타두 유적이라고 하는 기원전 15세기에서 대략 14세기 무렵, 쌍타사 3기 무렵에 적석묘, 적석총에서도 같이 나타나죠. 즉 그 안에서 이러한 현문호, 즉 미송유형 토기의 형태는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가에서는 이 미성용 토기의 기원을 그 타두 적석총, 그 그물문개 토기에서 발전된 그런 현문개 토기로 보기도 하고, 혹은 그 유명한 산성자 시동에 있는 동굴묘 무덤에서 미성용 토기의 기원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이제 개석형 형태의 고인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동산유적입니다. 이 동산유적, 이 개석형 고인돌이 산지에 한 수십여 개가 열려 지어 있고요. 여기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토강 형태 혹은 석재를 쌓은 탈색 형태의 고인돌이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위에 보이는 토기들이 다 마성자 문화의 토기입니다. 전형적인 기원전 12세기로 딱 편명이 되죠. 12세기에서 11세기 사이 거기서 미성용 토기가 나와요, 같이. 그래서 이 유적들은 미성용 토기 단계의 것들 아마 기원전 10세기 정도 보고, 이런 마성자 문화계의 토기가 나온 것들은 기원전 한 12세기에서 11세기를 보이는데, 여기서 처음, 현재로서는 개석형 고인돌이 여기서 처음 발견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성자 문화의 전통을 가진
묘실 정통 그리고 문화 전통을 가진 고인돌들이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쌍방 유적이라든가 혹은 쌍타자 문화의 적성면 문화와 그런 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점을 보여드리고요. 이후에 기원전 7세기 무렵이 되면 개원 건제촌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 개원 지역 일대에서도 이렇게 개석형 고인돌이 수십여 기가 밀집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산 유적, 그리고 신성자 유적, 건제촌 유적 모두 비슷한 입지상을 가지면서 수십여 개의 고인돌이 연립지역, 개석형 고인돌이 연립지역 분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안에서 편년에 가능한 비파형 동검이나 이런 유물들이 나타나서 적어도 이 유적은 기원전 7세기 무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이 건제촌 유적에서 탁자형 고인돌과 개석형 고인돌이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 유적에는 요동 북부 지역에는 탁자형 고인돌이 아직 없어요. 즉 그 이상은 편현되는 유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동 북부 지역에서도 대략 이와 같은 이제 단계성을 가지고 형식별 고인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북한 지역인데요.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대략 적어도 기원전 16세기 무렵에 제가 말씀드린 탁자형 고인돌이 나타난다. 이후 와성자 문화의 확장 과정에서 이제 동글묘가 탈피되는 과정에서 이 와성자 문화권인 대양한 유럽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개석형 고인돌이 나온다. 이후 기원전 10세기의 본계 대편지 그리고 기원전 7세기 무렵에 건제촌 등에서 개석형 고인돌이 확산 과정을 벌이는데 기원전 7세기 무렵에 탁자형 고인돌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후 견제천유에서 그런 공존을 보이는 이후에 여러 유적에서도 탁자형과 개석형 고인돌이 요동 북부 지역에서도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개석형 고인돌은 아마 기원전 7세기 이후에 건제촌 유적이 형성되는 아마 시점에 서북한 지역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서북한 지역 보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북한 지역의 고인돌의 단계성 중에 가장 이른 시기, 저는 이제 황해남도 이제 석교리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석교리 유적에서는 여러 개의 고인돌과 함께 주거 유적이 발견되는데요. 자세하게 보고 안 됐지만 대략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 1호 고인돌인데 땅을 파고 그 안에 얇은 판석을 앞서 보여드린 판석재 고인돌을 세우고 적석을 하고 그 위에 큰 덮개돌로 올린 형태입니다. 이 석교리 유적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고인돌과 혹은 저는 얘기하는 침천형 고인돌처럼 하나의 적석묘 안에 여러 개가 모형 형태가 같이 발견됩니다. 아쉽게도 편년에 가능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바로 인접한 고인돌굴에 바로 인접한 이런 팽이형 토기 1단계 주거 유적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아주 이른 시기에 신석기 시대에 흔히 얘기하는 금탄인 문화층의 궁상문학에 영향이 있는 팽이형 토기가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토기를 가장 이른 단계의 토기로 보고 있는데 아마 편년상 적어도 기원전 13세기까지 올려볼 수 있는 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석교리 유역에서는 층의 관계나 이런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고인돌과 그런 유적 이외에 다른 유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거지 쓰는 단계의 고인돌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침촌리 유적에서 나타나는데요. 침촌리 유적에서 좀 벗어난 지역에 그 침촌 중학교에 똑같이 주거지가 있고 아까 본 석교리 고인돌과 똑같은 형태의 고인돌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 고인돌에서도 유물이 편년이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한 유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거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기가 나왔어요. 이 석기는 앞서 말씀드린 마성자 문화의 산성자 시동에서 출토된 이렇게 톱니날이 있는 석기랑 같은 석기입니다. 이 기능적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편년이 기원전 12세기로 편년할 수 있는 이전으로 그 전으로 편년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석교리부터 이 친촌리 일대의 고인돌들은 서북한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판석 형태의 고인돌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왕중 형태의 고인돌, 이게 석교리고 이게 침촌이고요. 이게 표대입니다. 다 같은 형태입니다. 형들이 적어도 기원전 12세기 이전에 그런 판석형 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그 침천형 고인돌입니다. 한해 적성 묘역 내에 고인돌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있는데 다 개별적인 묘실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천진동 고인돌인데 큰 적성 묘역 내부에 이렇게 판석재를 세워서 땅을 판 게 아닙니다. 언덕 위에 산 위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적석을 하고 그 적석 안에다 판석을 세우는 형태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한 대부분 요동반도일 때 적성묘들이 다 이렇습니다. 이후에 고구려 적성묘는 마찬가지인데요. 땅을 파지 않고 산에, 구릉에 평지 좀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는 그 위에 적석을 합니다.
그리고 적석한 위에다가 적석 안에를 내부 공간을 마련해서 그 안에 무덤방을 쓰는 바로 그런 형태라는 거죠. 즉 비록 서북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쌍타자 문학의 그런 적석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고인돌적 형태와 적석묘적 그런 형태가 복합된 형태로, 만약에 여기서 덮개돌이 아니라 그냥 적석 무지로 있다, 봉분으로 있다 이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우가촌 타두나 토롱자 등 쌍태자 3기 문학의 적석묘랑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북한 지역에 이러한 고인돌이 나타날 때 처음에 판석형 계열이 왔다, 특정한 고인돌이 왔다. 하지만 적석묘 전통과 함께 복합된 상태로 온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위 미송리 문화 단계가 되면 대평리 고인돌에서 이러한 묘역화된, 재단화된 대형 탁자형 고인돌이 축조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는 주로 토기 중심의 부작이 나타납니다. 이 토기들은 운반된 유물들, 이러한 형태의 비슷한 미성용 토기, 묵반용 토기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좀 시기성이 늦은 묵반용 토기로 오해하고 있는데 서북화된 미성용 토기예요. 서북식 팽이형 토기화된 그런 묵반용 토기랑 다르고요. 이런 형태의 팽이형 토기화된 미성용 토기가 시기성이 명확한 이런 혈구지, 이단변지 석공가 나타납니다. 한번더 남부 지역에서 상당히 이런 식으로 보죠. 서북한 지역에서는 늦어도 기원전 8세기 이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 이들이 적어도 우리가 흔히 미성문이 문화 단계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북한 지역에서는 늦어도 이러한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런 형태의 유물이 공만되는 단계에 로암리라고 하는 초대형 고인돌, 덮개돌의 규모가 근 7m 이상이 되는 초대형 고인돌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죠. 이 로암리 고인돌에서 출토되어 있는 유물이 앞서 말씀드린 이 미송유형 토기, 팽이형화된 이 혈구식 석검과 함께 그 시기에만, 특정 시기에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평평한 평저의 이중구형 토기로서 단 2조의 찍은 무늬, 눌러 찍은 무늬가 나타난 그 토기가 함께 나타나는 점입니다. 이 토기를 박신발 선생님은 정토대 토기의 원형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좀 이제 다른 의견들도 있곤 합니다. 그 토기가 한 유적에서 이 토기, 이 로암리 토기, 미송용 토기 변형, 그리고 혈구석금이 오신이 주거지에서 아예 공간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성을 가지고 적어도 서북한 지역에서는 기원전 8세기에 초대형 고인돌이 나타난다. 그러면 요동반도 지역에서는 편견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시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단계성을 가지고 좀 더 늦은 단계가 되면 재단화된 대형, 이 송신동, 오동이 송신동인데요. 이 초대형 고인돌은 덮개돌 규모가 8m 이상이에요. 거의 9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인돌은 없이 적석 재단만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대평리 고인들의 적석 묘역과 똑같은 형태예요. 만든 방식도 비슷합니다. 외부에 둘러댄 구획돌. 여기엔 고인돌이 없어요. 즉 초대형 고인돌, 재단, 그 주변의 중대형 고인돌들이 패턴화된 모습으로 방향성도 일치하고요. 그런 모종의 패턴화된, 유형화된 형태의 배치 관계를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략 이 유적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한 5세기까지 이루어진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기원전 7세기 무렵이 되면 대표적인 묵방리 유형이라고 하는 묵방리형 고인돌, 즉 개석형 고인돌이 서북한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고인돌들의 양상입니다. 버벅거려서 그냥 대략적인 지도만 찍은 지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고조선의 시 공간성을 이야기할 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요동과 서북한 지역을 이야기 많이 했죠. 최근에는 요소 지역까지 혹은 다른 이제 범위에서 이제 민족주의 공부하 이제 사학자 계열에서는 좀 더 큰 광역을 이야기하시면 좀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요동과 서북한 지역의 청동기 시대 이 지역 일대를 지금 고조선에 일단 중심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아마도 이제 선 고조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점 보겠죠. 저는 이제 문화원과 그런 이제 관계된 부분에서 관자의 기록을 조금 이제 주로 이제 주목을 해서 적어도 기원전 7세기 무렵에는 아마 이제 고조선의 그런 이제 정치체 형성, 고조선의 이제 사회가 형성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을 떼서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동검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청동 무기 체계
그런 양상, 주변 지역 집단과의 관계성들을 봐서 전 적어도 기원전 7세기 무렵에는 아마 고조선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기원전 7세기 이전은 잠정적으로 선고조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고고학적으로. 선고조선 시대의 그러한 물질 문화의 변동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고인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 요동 반도권 일대에서 쌍타자 문화계, 마성자 문화계의 두 지역 집단이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학적으로 상호작용이든 접점이든 혹은 혈통적인, 혈연적인 유학 과정이든 부족 간의 그런 연맹체적 그런 이제 집단의 형성이든 간에 그러한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고인돌이 나타나고, 그 고인돌은 재단화된 커다란 덮개돌이라고 하는 새로운 묘제적 형태로 나타나면서 두 집단의 종교, 신앙적인, 사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결합된 양상으로 고인돌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초창기의 고인돌들이 그렇게 재단화된 형태로 어떤 특정 입지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기원전 12세기 무렵이 되면 역시나 마성자 문화의 그런 확장 과정 속에서 석가모니 문화인 동굴면 문화인과의 또 2차적인 결합 과정을 거쳐서 그 문화권 내에서 개석형 고인돌이 나타나는데요. 이 개석형 고인돌은 덮개돌이라고 하는 고인돌의 상징성, 즉 기능과 규격은 차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된 문화 현상, 묘제 양상, 그리고 묘실의 축적 방법들은 마성자 문화와 석가모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후 요동 북부 지역으로 고인돌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앞서 설명드렸고요.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 무렵 이러한 탁자형의 고인돌 문화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올 때에는 그들의 탁자형 고인돌의 문화의 근간이 되는 적성묘계 문화와 쌍타자계 문화와 상당히 복합된 형태로 해서 서북한 지역의 적성묘 구조를 보이는 지하가 아닌 지상의 무덤을 쓰는 방식으로의 고인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후 기원전 7세기 무렵이 되면 또 이 마성자 문화, 이 석간묘 문화, 마성자 문화의 바탕을 둔 그러한 또 다른 고인돌로서 개석형 문화가 서북한 지역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것이 기원전 7세기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굳이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고각적인 유물, 그리고 이제 관자라고 하는 기록, 비파형 동건 문화의 형성, 주로 서북한 지역에서 비파형 동건이 나타나는 유적들이 석간묘라는 점, 좀 기원전 7세기, 동물들도 7세기 무렵이 많다는 점 등들과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 서북한 지역과 요동 지역에서 초대형의 탁자형 고인돌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들은 이러한 몇 가지 정황들 그리고 증거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시기,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즉 미송림 문화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시기, 요동과 서북한 지역에 고인돌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 내용들은 분명 고조선과 어떤 부분으로든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듯이 과연 고인돌 축조인들이 고조선을 형성한 주도 세력인가, 아니다 그 주변 집단인가 하는 부분은 또다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조선의 국가 형성에 관여한 주도 세력은 시간대별로 단계별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기원전 7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한 시기, 기원전 7세기에서 우리 흔히 정가자 유형 단계라고 하는 시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의 단계, 흔히 고조선이 칭왕을 하는 시기죠. 칭왕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왕위가 세습되는 단계, 우리가 이제 무슨 발전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전 무슨 국가 형성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단계, 그리고 이후 왕조 교체가 나타나는 위만조선기, 다 주도 세력, 고조선을 중심해서 이끌었던 주도 세력들과 그 주변, 우리가 흔히 예맥사회라고 할 때 예맥 집단들, 군장사회, 임전도 있을 것이고 진본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발로도 표현되는 그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대표성을 가지는 존재로서 조선이 상징되었다면, 이들은 시간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주도 세력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때로는 고인돌이, 때로는 요소지역의 석강묘로 대표되는 비파형동과 관유경 집단이
때로는 또 다른 집단이 혹은 주도 세력이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러한 양상들이 적어도 서북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복합화된 형태로 물질문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한 번 더 남부 지역, 특히 그 서부 지역에서는 더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공존도 하고 서로 지역적 특수성과 강력적인 보편성이 함께 공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으로 오늘 주제로 한 고윤돌의 그 형식과 편견 재고를 통해서 고조선의 그러한 어떻게 연구가 접근 가능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